여러분께서는 지금 랜드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민의 민법 강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만나보실 주제는요, 대리제도 그리고 복대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리제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66쪽 되겠습니다. 대리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본인이 어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대리인한테요, 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어떤 계약할 사람, 이 대리인한테 어떻게 하죠? 위임장을 줘요. 위임장. 이를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위임장을 줘서 그 대리인이,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죠. 이걸 대리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느냐? 본인이 지죠. 본인이. 따라서 계약서는 누가 쓰느냐면 대리인이 쓰고, 그 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 법적 효과라고 그래요. 책임이라고 그러죠. 법적 효과는 누구한테요? 본인한테 생기는 겁니다. 이를 대리라고 한다. 그러면 책을 통해서 개념적 정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의, 대리.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을 뭐 하는 거죠? 대신하는 거죠. 대신해서 의사표시하면 능동대리, 수령하면 수동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대리인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예요. 가서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를 표명하고 오면 능동대리. 가서 의사 표명하고 왔죠. 본인 대신에. 거꾸로요. 본인 대신에 상대방이 주는 걸 뭐해 오면, 받아오면 수동대리라고 그래요. 어쨌거나 능동대리든 수동대리든 누구를 대신하는 거죠? 얘는 본인을 대신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개념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가 바로 뭐냐면 대리하고 사자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바로 보시면 비교라고 나와 있죠. 비교 옆에. 그죠? 대리하고 사자하고 개념상 다르다. 이렇게 하나 이거 체킹해 두실게요. 시험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시험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한 두 번 정도 나왔으니까요. 크게 비중이 있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인 용어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뭐냐면 심부름해 주는 사람, 심부름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가령요, 여기 그림을 제가 그려보면 A가 건물주라고 그래볼까요? 예,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사는 사람, 건물주, 그죠? 예, 건물주를 대신해서 이 관리인 아저씨가 이 건물을요, 이 주인 건물을, 빌딩을 오랫동안 관리를 맡아 주셨어요. 30년 넘게. 이 건물이 지금 누군가에게 임대를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이 상대방이 되겠죠. 세입자. 임대 주고 있는데 이 계약서 쓰는 현장에 건물주죠. 이 본인은 나오지 않아요. 본인은 나오지 않고 이걸 누구한테요? 관리인한테 일을 맡겨놓죠. 이때 맡길 때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관리인 아저씨가 세입자하고 임대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죠. 이때 세입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관리인한테, 저 있잖아요, 월세 200인데 지금 내가 듣기는 200인데 150으로 깎아줄 수 있나요? 깎아줄 수 있나요? 라고 이쪽에서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그때 관리인이 뭐라고요? 세입자인데 나는 권한이 없네. 나는 권한이 없어. 그냥 우리 건물주 의견을 뭐 할 뿐? 전달만 하는 사람이네. 그러면 이분은 뭐가 되냐? 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주의 의사를 뭐만 하는 사람? 전달자의 역할에 머무르면 이분을 뭐라고 그런다? 사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분은 이 관리인하고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본인한테 물어봐야죠. 본인한테. 이 사람을 바로 사자, 전달만 하는 사람이다. 전달만. 반대로요, 이 관리인이 세입자가 이거 200인데 150으로 월세 낮춰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요? 좋아, 내가 할 수 있어. 왜? 주인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전권을 위임해줬어.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이 관리인 아저씨는 뭐 할 수 있어요? 임대료를 감액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분이 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냐 사자냐는 이걸로 결정돼요.
사자인 전달자 이분은 결정 권한이 없어요. 결정권이 없다. 결정권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결정 권한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뭐죠? 자기가 임대료를 계약 기간을 결정할 수 있어요. 왜요? 전권을 위임해 줬으니까. 그래서 결정 권한, 의사 결정 권한이 있어요. 이 점에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는 결정 권한이 없으니까 이분은 꼭 사람이어야 되느냐? 사람 아니어도 돼요. 강아지도 되죠. 강아지가 건물주 의사를 물어가지고 얘한테 전달하잖아요. 강아지가 메신저 역할을 하죠. 메신저. 우리 영화에 보면 그 메신저 역할하는 강아지 또는 독수리가 바로 사자죠. 사자. 그래서 사자는 결정 권한이 없는 사람, 전달만 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와 사자는 뉘앙스가 다르다. 이분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수권행위라는 개념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이렇게요, 건물 매매를 한다, 임대를 준다 이럴 때 본인이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어요. 가령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 이 대리인이 될 사람한테 권한을 위임하죠. 권한을 위임하는 거를 우리 민법학에서는 수권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수권행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라고 쓸까요? 위임한다라고 합니다. 위임. 거기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위임. 이때 위임은 구두로요. 말로 해도 되고요.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근데 구두로 하면 입증이 좀 어렵잖아요. 어쨌거나 구두 위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무슨 방법을 쓰죠? 서면으로요. 위임장이라는 걸 씁니다. 위임장. 그럼 이쪽을 위임인, 위임 받은 사람은 수임인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그리고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위임장이라고 땅땅 되어 있고요. 밑에 내용이 나와 있죠. 위임인 여기요. 본인은 수임인 누구누구에게 본권 토지 매각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위임인 누구, 수임인 누구. 이를 위임 행위를 했다. 또는 민법에서는 수권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임을 받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대리 권한이 생기죠. 본인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대신해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죠. 이를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권행위라는 개념 잡고 가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뭐 하는 것? 수여하는 것. 이를 수권행위라고 그런다. 동그라미 해볼게요. 수권행위. 두 번째 방식이요. 방식 잡아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아요. 방식을 요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러죠? 불요식이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불요식에 밑줄 그어볼게요.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증거로 우리는 통상적으로 위임장을 교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심할 거는 구두로 위임해도 돼요. 말로요. 말로. 내가 말로 위임할게. 말로. 왜? 옆에 증인이 있어. 이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권행위라는 개념적 특징이 불요식이라는 거 꼭 챙겨가실게요. 꼭 서면으로 꼭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대리권을 위임을 받게 돼요. 위임받게 되면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가 생기죠? 대리 권한이라는 게 생겨. 자격이요. 권한이. 대리 이걸 뭐라고 그러죠? 권한이라고도 하고 자격이라고도 해요. 나 권한이 있어. 왜? 위임을 받았거든. 오늘 저 토지 매각에 대해서, 건물 임대에 대해서 내가 권한을 위임받았어. 아니면 대출권에 대해서 대출권을 위임받았어 내가. 그러면 권한이 생겨가지고 위임한 대로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대리 행위를 하게 돼요. 상대방. 자, 그때 이 문제를 들어가서 정리합니다.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그럼 권한을 위임받았죠? 그때 첫 번째가 범위 문제입니다. 범위 문제 가서 볼까요? 보통 여기서 유념할 거는 이거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위임을 할 때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 여기서 분쟁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위임을 할 때 본인이 애매하게 일처리를 하는 거죠. 애매하게. 본인은 본권 토지 매각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그죠? 그럼 뭘 하겠다는 거? 뭘 하라는 거죠? 일체를. 다 아무거나 다. 그때 위임을 해줄 때 분쟁은 왜 생기느냐면 명확하게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라고 딱 한계를 설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뭐 하지 말라고요? 터치하지 말라고. 이거를 정해놓지 않았을 때 분쟁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에게 내 일을 위임할 때, 맡길 때는 뭐를 정한다? 범위를 꼭 위임장에다 적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위임장을 이거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범위다, 범위. 내가 위임한 건 어느 범위까지 이분한테 넘겨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갑이 을에게 위임을 하면서 뭐라고요?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라는 말이 정말 애매한 거죠. 어디까지가 알아서인가요? 어디까지 알아서 해요? 어디까지 알아서. 그럴 때 분쟁이 생겨요. 왜? 이분 입장, 위임받은 대리인 입장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얘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내가 저 돈 받아가지고, 돈 여기 10억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어? 집을 샀어. 그리고 집 사가지고 파는 것까지 했어. 이게 될까요? 라는 거죠. 바로 범위 문제가 여기에 직결이 돼요. 어느 범위까지요? 어느 범위까지 대리인이 손댈 수 있느냐, 이 문제. 그때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위임을 할 때요, 이분이 위임할 때 어떻게 해요? 범위를 정해주면 정해준 것만 손대는 거예요, 대리인은. 근데 위임해줄 때 범위를 뭐 하지 않으면 정해주지 않았어. 애매하게 했어요. 알아서 하라고. 그럼 어디까지 하느냐? 바로 법이 그때 개입을 합니다. 민법 118조가 개입을 하게 돼요. 118조 볼까요? 대리권의 범위라고 돼 있죠. 범위. 그 위에다 써야 될 거는 뭐냐? 바로 밑에 있죠. 권한을 뭐 하지 않았을 때요?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끼어들었어요. 권한을 정해주면 어디까지요? 정해준 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법이 끼어들 때는 언제죠? 권한을 뭐 하지 않을 때? 정하지 않았을 때. 알아서 해라. 알아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내가 얘한테 어떻게 했어요? 알아서 하라고 네가 라고 했을 때 얘가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냐? 첫 번째, 보존행위 할 수 있어요. 보존. 건물을 지키는 거. 가령 갑이 건물을 얘한테 맡겼어요. 장윤정이가 매니저한테 건물을 맡겼어요. 건물을. 저 시골에 있는 별장하고 땅하고 이런 걸 맡겼어요. 맡겼죠. 그러면 뭐 하는 거? 지키는 거.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키는 거. 보일러가 터지면 수리하는 거. 이게 보존이죠. 이걸 보존행위라고 합니다. 보존행위를 할 수 있어요. 보존이 뭐죠? 보일러 터진 거 수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2호 볼까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거기 따옴표 찍어볼게요. 성질이 뭐하지 않는 범위? 변하지 않는 범위. 그 말은 뭐죠? 변질되지 않는 범위라는 거죠. 변질되지 않는 범위에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뭐하고 뭐를요? 이용 또는 계량.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요. 또 뭐 할 수 있어요? 이용이나 또는 무슨 행위를? 계량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이용한다? 물건을 쓰는 거죠. 건물을 쓰는 거 이용할 수 있어요. 계량은요? 건물을 임대 놓으면 임대료, 월세 나오죠. 이를 이용 계량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윤정이가 매니저한테 야, 이 건물하고 땅하고 네가 알아서 관리해줘. 통장 여기 30억까지요. 통장 30억까지. 야, 이 건물 알아서 해. 땅 알아서 관리해줘. 땅 알아서. 그리고 뭐까지요? 통장에 30억 있어. 이것까지 어떻게 네가 알아서라는 말이 애매하죠. 그때 법이 끼어들어서 다음과 같은 것만 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다. 그게 뭐죠? 보존행위,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 글자 딱 암기법, 여기 암기법 작동합니다. 암기법. 이러면 오래 기억나실 거예요. 암기법.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묶어서 뭐라고요? 보이게를 할 수 있어. 보이게.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요? 보이게 할 수 있다. 보이게. 대신에 이 대리인은 계약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이 계약한 거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뭐라고 그러죠? 해제나 취소. 이건 안 돼요. 그래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존행위 나와 있죠. 보존행위, 기업, 현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해주는 일. 니은 이용 계량 행위, 물건을 이용하거나 건물을 임대 수익 올리는 행위, 이를 이용 계량 행위라고. 이거 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대리 권한에 포함되는 경우라고 해놓고요. 예시를 적어놨어요.
이게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기억. 판례에 따르면 토지 매각의 대리권 수여는 매각하라고요. 매각하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죠. 그러면은 중도금이나 잔대금을 수령할 권은 이걸 포함합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이 대리인이 본인 대신에 수령할 수 있어요. 윤정이가 매니저한테 야 이거 계약해줘라고 그러면 뭐까지 할 수 있다고요? 잔금까지요. 중도금 잔금까지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판례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보실까요? 그럼 대리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거 볼까요? 포함되지 않는 거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이 있는데 니은 볼까요? 니은. 본인을 대리해서 담보 설정 계약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본래 계약 관계를 해지할 권한, 해지할 권한의 밑줄이야. 이것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담보 설정하라고 그랬죠. 대출 받아달라고. 내 부동산 이거 가지고 윤정이가 매니저한테 이 건물 가지고 대출 받아줘. 대출 받아줘. 대출만 많은 거죠. 대출. 근데 뭐까지는요? 계약 뭐 할 권한? 해제권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계약 뒤집어 엎는 거. 그 다음 미음 보실까요? 미음 보시게 되면 판례 하나 또 나와 있어요. 예금 계약 체결에 위임을 받은 자. 예금해달라고요. 예금 계약 체결해달라고 위임을 했죠. 그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권한, 대출받을 권한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됐습니다. 이 대리권의 범위가 문제가 될 때 범위가 불분명하면 법은 어디까지 하라고 허용을 한다? 보이게만 할 수 있다. 대신에 뭐는 할 수 없다? 계약 해제나 취소는 안 된다. 해제 안 되고 취소 안 된다. 이렇게 두 줄로 적어 두실게요. 그래 범위라고 나오면 이 두 줄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깔끔. 이어서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보실까요? 교재 168페이지. 이렇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 예컨대 윤정이가 매니저한테 위임을 했다. 그럼 이 매니저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느냐? 법은 여기에 제약을 뒀어요. 어떤 제약을 두느냐면 두 가지예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된다. 이 대리권의 범위는 두 줄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두 줄 보이게.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제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대리권 제한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계약이 안 돼요. 자기계약도 안 되고 두 번째는 쌍방대리도 안 돼요. 자 여기서 자기계약은 뭐냐면 윤정이가 매니저한테 이 건물하고 땅하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네가 알아서 처리해줘. 알아서 처리해줘라고 위임을 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저 압구정동에 있는 저 건물이 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요? 내가 사면 되지. 내가 사가지고 30억만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죠? 이럴 땐 누가요? 대리인이 자기가 매수자가 되는 거죠. 대리인 스스로 매수자가 되는 일, 이를 자기계약이라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과 신뢰관계가 깨뜨려질 거니까 자기계약, 자기가 매수자가 되는 일, 이런 거 하지 마라. 밑에 쌍방대리는 뭘까요? 이 대리인이 본인 쪽도 대리하고 상대방 쪽도 대리하는 일, 이런 쌍방대리 하지 마라. 왜? 본인하고 신뢰관계가 붕괴될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대리인한테 하지 말라고 법이 제약을 뒀어요. 그게 뭐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입니다. 조문을 통해서 점검합니다. 교재 124조 조문 볼까요? 124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의 밑줄이요.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무슨 계약? 자기계약 또는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쌍방대리 못한다. 두 가지를 묶어놨어요. 본인의 뭐가 없으면, 허락이 없으면, 그러면 뒤집어 볼까요? 법조문을 뒤집어 보면 본인의 뭐가 있으면, 허락이 있으면, 윤정이가 허락하면 뭐 해도 돼요? 매니저가 이 건물을, 이 물건을 내가 매입을 해도 돼. 내가 매입을 해도 된다고.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데 본인이 뭐 해주면, 승낙해 해주면 자기 계약해도 돼요. 따라서 이 매니저가 윤정이한테 그러는 거죠. 누나 이거 내가 사면 안 돼. 내가 저 건물 내가 사고 싶은데 네가 가져도 돼. 단 돈 30억만 나한테 줘. 자기 계약도 예외적으로 돼요. 예외적으로. 원래는 안 되죠. 이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원칙 안 되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 이거죠. 예외 있습니다. 언제요? 본인이 허락했을 때. 그리고 보면 단서에 또 있어요. 단서 볼까요?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거기 밑줄 그어볼까요? 다툼이 없다는 건 뭘까요? 분쟁이 없는 거. 분쟁을 촉발하지 않는 채무이행.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예외로 허용한 거죠. 예외 두 가지입니다. 예외 두 가지. 본인이 허락했을 때. 윤정이가 허락해주면 자기 계약을 해도 되고 쌍방대리도 돼요. 두 번째는 분쟁이 없는 거. 분쟁이 없는 거는 해도 된다. 이 예외에 관한 거는 나중에 천천히 메꿔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제약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두 가지더라고요.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두 가지 하지 말아라. 이어가 볼게요. 대리권의 소멸로 이어갑니다. 그럼 이 대리인의 대리권은 무한정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대리권 소멸 사유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교재 168페이지에 조문 볼까요? 127조. 보시면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호 본인의 사망. 사망 옆에다 쓸 때 본인은 사망뿐이에요. 뿐이고 하고 노래 있죠. 뿐이고 뭐 뿐이고 본인은 사망뿐. 소멸에서는 이렇게 둘로 나누실게요. 본인하고 대리인하고요. 본인 측면, 대리인 측면 둘로 나누시는데 본인은 뭐 뿐이라고요? 사망뿐이고 이게 시험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럼 대리인한테는요. 대리인한테 소멸 사유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시험 잘 나옵니다. 암기법 여기 쓸게요. 암기법 여기 복습합니다. 사성파라고요. 사성파. 사는 뭔가요? 사망입니다. 사망. 죽었어. 대리인이 죽었어요. 매니저가 교통사고로. 그럼 대리권 없어져요. 성은요?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성년 뭐가요? 후견 개시요. 성년 후견이 개시됐다. 그러면 대리권 없어져요. 그 다음에 파산이요. 대리인이 파산했어요. 그럼 대리권 소멸해요. 머리 글자로 뭐라고요? 사성파. 시험에 아주 자주 언급되고 있답니다. 조심할 거는 본인은 뭐뿐이에요? 사망뿐이에요. 본인은 사망뿐이라는 거죠. 시험 이렇게 만들면 틀리는 거예요.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요.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일까 아닐까? 아니라는 거죠. 뭐뿐? 그냥 사망뿐이야. 뿐이고 뭐뿐이고 사망뿐이고 본인은. 사성파는 누구한테만? 대리인한테만. 대리인의 사성파라는 거 꼭 암기법으로 가져가실게요. 이어서 대리인이 이제 대리권에 대해 이 대리 권한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짚어보셨어요.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대리인이 어떤 제약을 받느냐? 어떤 제약. 그 다음에 언제 소멸하느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셨고요. 이어서 대리인이 할 때 이 매니저가 윤정이를 대신해서 매매 계약을 할 때, 임대 계약을 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빼올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현명을 해요. 여기서 현명이라는 거는 뭐냐? 이 개념 정의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매니저죠. 이 매니저가 누구를요? 윤정이죠. 대리인이 윤정이를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한다, 임대 계약을 한다, 대출을 받는다. 본인을 위한다고 뭐 하는 거? 표명하는 거를 현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 매니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윤정이 누나를 위해서 내가 대출 받으러 왔어. 매매 계약을 하러 왔어. 임대 계약을 하러 왔어. 라고 표명을 하는 거야. 이를 현명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통상은 이렇게 현명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위임장을 제시를 해요. 위임장 제시하지. 왜? 위임장에 써 있거든요. 위임인 장윤정, 수임인 매니저 누구누구 적혀 있죠. 이러면 아하, 이 매니저가 누구를? 윤정이를 위해서 계약하러 왔구나라고 표명이 되죠. 이게 바로 현명이라고 한다. 위임장 제시하는 거. 또 조심할 거는 실무에서 굉장히 조심할 부분은 뭐냐면 이 매니저가 윤정이가 준 위임장을 가지고 왔죠. 이 30억짜리 건물 매각한다고. 그죠? 그리고 통장에 이 잔금 받는 사람도 이 사람 매니저로 돼 있어요. 그때 상대방이요. 이 상대방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 덜컥 이 사람한테 30억을 줬다. 매매계약서 도장 찍고. 그죠? 이거 정말 사고 위험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임장이 가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위임장이 첨부가 돼도 우리는 이 상대방은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법적으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요? 본인한테 확인 조사를 한다. 뭘로? 전화로 직접 확인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위임장에 보면 위임장이나 매매 계약서에 보면 뭐가요? 본인의 신분증하고 인감 첨부되죠. 그리고 연락처가 거기 첨부되거든요. 연락처 가지고 뭐 한다? 꼭 확인사달 한다. 확인사달. 이분한테 이렇게 확인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왜? 이게 가짜가 돼. 이게 가짜일 수 있거든요. 이게 가짜라고 그러면 이 상대방은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권한 없는 사람한테 돈 30억을 넣어준 거예요. 이분이 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 우리 실무에 가끔 있는 게 이거죠. 위임장 사고 문제. 특히 외국에 계신 분이에요. 재미교포가 한국에 있는 이 부동산을 처분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임을 했다라고 이렇게 일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조심할 부분. 현명이란 다시 한번 볼까요? 대리인이 누구를 위한다고? 본인을 위한다고 표명하는 것을 현명이라고 그래요. 위임장을 보통 제시한다고요. 그러면 이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요? 이렇게 되면 책임은 누가 져요? 이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 책임을 본인이요. 본인 책임돼요. 본인. 갑에게 책임이 기속돼요. 갑에게 책임이. 그러면 조심할 거는 그 다음이에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고 표명을 안 하면, 표명을 하면 본인이 책임져요. 근데 표명을 안 하면 누가 책임져요? 대리인 자기 책임이에요. 매니저 자기 책임. 표명을 해야 되는데 표명을 안 했어요. 위임장을 제시 안 했다고요. 이걸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 안 했죠. 그럼 누구를 위한 거? 을을 위한 걸로. 즉 누구를 위한 거? 매니저 자신을. 매니저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야. 이 계약 내가 한 거야. 내가. 윤정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을을 위한 거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본다에 여기 별표하실게요. 책으로 오실까요? 책으로 오시게 되면 168페이지에 114조죠. 114조 1항과 115조 있어요. 114조 먼저 볼까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 본인을 위한 걸 표명이라고 써볼게요. 표시 위에다 표명. 본인을 위한 걸 표명했죠. 뭘로? 위임장으로. 이렇게 위임장 제시라고 적어주시면 좋죠. 그러면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하죠. 본인에게. 이게 현명주의라는 거죠. 본인을 위한 걸 표명하는 일, 위임장을 제시하는 이를 현명했다라고 그래요. 현명했다. 그런데 115조로 가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명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 대리인을 위한 거로 본다. 대리인을 위한 것. 자기가 누구죠? 거기서 대리인이죠. 대리인을 위한 거로 추정이 아니라 본다라는 거죠. 본다에 별표하실게요. 본다하고요. 추정한다는 엄청 다른 거예요. 여기서 추정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시험에 많이 언급됐던 지문입니다. 추정이 아니다. 추정은 뭐냐? 반대 증거. 반대 증거가 있으면 깨지는 거야. 이를 추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본다는 법이 정한 대로 그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본다와 추정한다는 다른 거죠. 그죠? 그럼 어느 게 더 효과가 센 거예요? 본다가. 왜? 본다는 법이 정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추정은 반대 증거가 있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걸 표명하지 않았어요. 표명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거? 대리인 지를 위한 걸로 본다다. 그럼 책임을 누가 진다? 대리인이 진다. 대리인이. 현명하면 본인이 지고 윤정이가. 현명 안 하면 매니저를 위한 거로 본다. 매니저가 책임진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현명주의에 관한 두 가지 여기까지 전개를 했습니다. 이어서 복대리 부분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대리에 관한 거고요. 나머지는 기본 강의 가서 만나시면 되시겠습니다. 복대리 볼까요? 페이지 넘겨서 복대리 봅니다. 교재 169쪽입니다. 자, 기본 구조를 먼저 잠깐 짚어드리면 우리가 본인이 대리인한테 권한을 위임해주면 이를 수권행위라고 그랬죠. 보통 위임장을 준다라고 그러죠. 위임장을 준다. 그럼 내가 위임장을 준다는 말은 이 윤정이가 매니저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는 거죠.
그럼 이쪽이 윤정이 아니라 왕 회장이라고 해볼까요? 왕 회장님. 왕 회장님이 기업의 총수인 왕 회장님이 을이라는 분에게 위임장을 줬다. 그 말은 뭐죠? 권한을 다 위임해 준 거예요. 내 권한을 다 위임했어. 권한 위임을 해준 거죠. 그 말은 본인이 이 대리를 믿었다. 전적으로 믿는다. 내가 뭐 한다? 전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다? 믿는다는 거죠.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전권을 준 거야. 전권을 줬다. 위임을 했다. 이런 얘기죠. 야, 내가 전권을 줄 테니까 계약해. 책임은 어떻게 해? 책임은 내가 진다고. 이게 위임했다는 거죠. 대리권을 줬다라는 말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왜? 네가 저지른 거, 네가 저지른 일, 그거 뭐야? 내가 다 책임질 때. 이런 뜻이거든요. 전권을 줬다, 믿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대리인이 자기가 일을 해야죠. 그런데 가끔요, 불가피한 일이 생기거든요.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중대한 질병이 생겨서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대리인이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죠. 그래서 임명된 분이 복대리다. 그래서 이 복대리는 누가 임명하느냐? 여기 중요합니다. 거기 책에 그림을 살짝 그려놨어요. 이 복대리는 누가 임명하는 거죠? 이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임명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얘를 선임을 합니다. 책임도 누가 진다고요? 내가 책임지는 조건. 대리인의 책임하에. 대리인의 뭐하에? 책임하에. 대리인의 책임하에 얘가 얘를 선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된 사람을 우리는 복대리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이 복대리는 본인이 개입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임명한 거예요?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자기 책임하에 임명한 거야. 이를 복대리라고 한다. 그러면 소송으로 한번 가볼까요? 왕 회장님이 소송 사건을 을이라고 하는 누구한테요? 김 변호사한테요. 김 변호사한테 소송 사건을 위임했어요. 그럼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죠. 전적으로 믿은 거죠, 내가. 이 변호사를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30억에 저 변호사한테 소송 사건을 위임을 했습니다. 30억입니다. 30억. 그럼 믿어, 안 믿어? 믿죠. 그런데 말이죠. 이 변호사가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변호사, 이 변호사한테요. 이 변호사한테 일을 떠넘기는 거. 이게 바로 복임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임명된 사람, 이게 복대리죠. 이건 이변입니다. 이변. 진짜 이변이죠. 이 사람이 30억 받고 소송을 수임을 했죠. 그런데 자기가 일을 안 하고 누구한테요? 이 변호사한테 다시 일을 떠넘겼다. 이건 이변이죠. 진짜 이변. 누가 한 걸까요? 대리인. 이 김변이 선임한 거예요. 누구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그래서 임명된 사람을 복대리라고 지칭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 복대리의 위치가 문제되는데 이 김변도 여기는 이변도 다 누구요? 본인이죠. 왕 회장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똑같아요. 포지션은. 이분의 포지션도 누구 대리인? 본인 대리인. 복대리도 누구 대리인? 본인 대리라는 거. 본인 대리다. 다만 이 복대리요. 이 변호사를 임명한 건 누가 임명한 건? 이거 조심.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얘를 선임했을 뿐이에요. 선임만 이분이 선임한 거고 역할은요. 이분의 역할은 누구 대리요? 본인 대리한다. 본인 대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 부분입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거 맞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거 맞죠? 그런데 이 복대리는 대리인을 대리하는 거다? 아니다.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누구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여기다 이거 플러스 하나 해주신대요. 임명만 대리인이 하는 거야. 왜요? 이분한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잖아. 질병이라든가 암 등. 역할은요. 이 복대리의 역할 중요하죠. 역할에 주목하시면 돼요. 너 누구 대리하는 거야? 대리인 대리하는 거야? 아니야. 김 변호사 대리하는 게 아니야. 나는 누구 대리하러 왔어? 왕 회장님. 왕 회장님 소송사건 대리하러 왔지. 그래서 누구 대리? 본인 대리다. 본인의 대리. 시험 문제는 뭐라고 출제해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그럼 꽝이다 이거. 여기 별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복대리 기본적인 구조 이해가 되셨을 거로 믿고 책으로 가서서 점검하실게요. 복대리의 개념과 성질. 1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고 임명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본인의 대리인에 별표하실까요? 대리인이 선임했어도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복대리는요, 언제나 임의대리입니다. 언제나 임의대리. 자, 대리가 임의대리가 있고 법정대리가 있어요. 임의대리는 뭐예요? 이 사람이 임의로 선임한 사람이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뭐를 말할까요? 법률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이 법정대리죠. 적어볼까요? 기본적인 용어.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임의대리냐 법정대리냐. 임의대리는 어떻게 한 거죠? 본인이 임의로 대리권을 위임한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해서 본인이 임의로 대리권을 위임해 준 것. 그래서 임명된 분이 임의대리. 근데 법정대리는 본인이 준 거예요? 법률이 준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법률이 선임한 거죠. 법률이 선임해서 된 사람. 이 사람을 무슨 대리? 법정대리요. 그리고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의 줄임말이죠. 법률이 선임해서 된 사람, 이 사람이 법정대리. 예전에 최진실 씨가 사고로 죽었잖아요. 거기 재산이 300억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재산 관리를 누가 해요?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누가? 법에서 선임된 자. 그죠? 법정대리인이 재산 관리를 하게 되죠. 이래서 선임된 사람이 법정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는 구조적으로 달라요. 임의대리는 누가요? 본인이 선임한 거고 법정대리는 법률이 선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이 복대리는 누가 임명한 거더라?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임명해서 된 사람이죠. 그럼 대리인이라는 누가요? 사람이요. 사람이 임명해서 된 거죠. 그럼 이분은 무슨 대리요? 언제나 임의대리다. 야, 너 누가 임명했어? 법률이 임명했냐? 아니야. 무슨 헛소리야. 얘가 임명했지. 이분이. 김변이 나를 임명해서. 김변이. 왜? 이분 어제 교통사고 당해서. 이분이 임명해서 된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나는 누구야? 항상 임의대리야. 언제나. 법정대리가 아니라 언제나 임의대리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4번이요.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해도 이 김변이요. 이 변호사를 선임해도 이분의 대리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대리권 그대로 있고 이분도 또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를 임명하게 되면 이분한테는 대리인이 갑자기 몇 명이 돼요? 2명이 되죠. 2명이. 둘 다 김변하고 이변이 다 누구예요? 본인이요. 본인을 대리하는 일이 돼요. 이상이 안 이상해? 이상하죠. 아니 나는 분명 이 사람을요. 이 김변을 믿고 30억이나 주고 이분한테 소송사건을 위임을 했는데 갑자기 누가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 이거 이상이 안 이상해?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 복임권 유무가 문제가 됩니다. 복임권. 대리인이 누구를요? 복대리를 임명하는 권한, 이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그래요. 과연 이 대리인이 자기 멋대로 복대리를 임명해도 될까 안 될까? 이 문제가 여기서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복대리를 임명해도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이 변호사한테 이렇게 복대리를 선임하게 되면 나는 그러면 나하고 본인하고는 어떻게 될까? 내가 돈을 얼마를요? 30억이나 먹고 이 소송을요. 왕회장 소송을 맡았는데 내가 누구한테요? 경험도 일천한 이 변호사한테, 초짜 변호사한테 이 소송 사건을 맡겨도 된다는 거야? 이거 이상한데? 나는 30억이나 믿고 30억이나 받고 소송을 수임했는데 내가 누구한테요? 초짜 변호사한테 일을 떠넘겨도 된다? 이거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와볼까요? 120조. 복임권에 대해서 볼까요? 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이라는 제목 하에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법률 행위로 부여됐다는 말은 임의대리를 지칭한다. 거기 밑줄이요. 별표. 올해 간평사 시험에 이게 타켓이었어요. 대리권이요.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면 법정대리라고 그랬죠. 근데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대리 행위에 의해서 부여되면 뭐라고 그래요? 임의대리를 말한다. 본인이 임의를 선임한 거죠. 법률이 선임하면 법정대리인데 본인이 임의를 선임한 거죠. 뭐에 의해서? 대리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 그 대리인은 무슨 대리? 임의대리를 말한다. 여기다 임의라고 위에다 써주시면 좋죠.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거기 밑줄이요. 승낙의 밑줄, 부득이한 사유의 밑줄.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뭐하지 못한다? 선임하지 마라. 따라서요, 임의대리는 우리 민법 120조에 의하면 임의대리인은 뭐라고 그러는 거죠? 결론이 뭐죠? 결론은 뭐예요? 중간 빼고요. 법조문을 볼 때 잘 보세요. 주어가 임의대리죠. 임의대리는 중간 빼버리고 결론이 뭐라고요? 복대리를 뭐하지 못한다? 선임한다 못한다? 선임하지 못한다가 결론이에요. 오케이. 결론. 임의대리는 복대리 선임하지 못한다. 언제가 아니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승낙이나 또는 무슨 사유? 부득이한 사유죠. 이런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 선임하지 마라.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그래, 조문 하나를 보면 민법은 조문 하나를 보면 꼭 뒤집어서 반대로 돌려가는 길을 꼭 연습하셔야 돼요. 왜요? 그게 시험 문제니까. 임의대리는 복대리 선임하지 못한다. 됐죠? 그럼 언제 선임할 수 있어요? 임의대리는 본인의 뭐가 있으면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120조. 임의대리는 본인의 뭐가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 선임하지 마라. 복대리 선임하지 말아죠. 선임할 수 없다죠. 없다. 근데 언제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법조문 하나 안에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 개가. 이게 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자, 이런 조문은 왜 탄생했는지 여기에 들어와서 잠깐 이해를 해보고 갈까요? 왕 회장님이 김 변호사를 전적으로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30억이나 주고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죠? 그럼 믿었어, 안 믿었어? 전적으로 믿었죠. 믿고 맡겼죠, 소송을요. 그분이 누구한테요? 이 변호사한테 지멋대로 복대리 임명하는 건 되면 안 됨?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하지 마라. 니 죽으려고. 너 30억이나 먹고 지금 네가 넘긴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임의대리는 지멋대로 복대리 임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죠. 언제요? 왕 회장님이 승낙을 했거나 무슨 사유요? 부득이한 사유. 내가 교통사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임명해야죠. 두 가지다. 그래서 120조를요. 다 같이 리딩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20조 다 같이 책을 보면서 인강 보시는 분 다 같이 리딩할게요. 왜냐면 자꾸 책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추어가지고 자꾸 읽어주셔야 나하고 책하고 친밀성이 생겨요. 그래야 나중에 리마인드하고 복습하는데 굉장히 유용해집니다. 힘이 생기고요. 탄력이 생기고요. 자, 가볼까요? 120조 시작.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선임하지 못한다죠. 반대로 뒤집으면 언제 선임할 수 있다?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두 개다. 시험은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본다. 오케이. 그래서 복임권까지 연결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밑에 용어 설명 잠깐 짚어볼게요. 나머지 조문이나 내용들은 기본 강의 들어가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용어 설명 볼까요? 3번에 보시면 채무불이행 책임 나와 있어요. 그리고 4번에는 불법행위 책임. 자,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어느 구조에서 다르냐면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좋죠.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계약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계약관계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 계약을 위반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 계약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럼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한테요? 계약 위반한 사람한테 뭐 해달라고? 손해를 변상해달라고 청구하게 되죠. 이 손해변상 청구는 뭐야? 계약관계가 있는 게 전제 조건이죠.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거. 계약관계가 존재하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위반했어요. 이를 뭐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불이행. 네가 계약 위반했잖아. 그때 얘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바로 채무불이행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죠? 계약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 이것 꼭 기억해 두실게요.
그러면 위반한 사람한테 피해자가 변상해달라고, 이거 변상해달라고 손해배상 요구하는 거죠. 반대로요. 불법행위는 A하고 B하고요. 뭐가 없어요? 계약관계가 없어. 계약관계가. 계약관계 없는데 이 사람이 가해자야. 이 사람이 가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 피해를. 그때 이 사람이 가해자한테 야, 네가 내 재산에 손해를 일으켰잖아. 그래 내가 피해 얼마 입었어? 내가 피해 3억을 입었어. 3억 피해 입은 거. 피해 입은 거 3억 있지? 그거 뭐 해줘? 변상해줘. 변상해줘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때 이 변상의 근거는 너하고 나하고 뭐가 없어요? 계약관계가 없죠. 계약관계가 없을 때 변상 요구하는 거는 불법행위라고 그런다. 불법행위. 오케이. 이 불법행위는 서로 간에 뭐가 없어요?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니캉네캉 뭐가 없어요? 계약을 한 적이 없죠. 없는데 네가 나한테 손해를 일으켰어. 손해를. 이게 바로 불법행위 법리. 그럼 B가 술 먹고요. 술 먹고 담뱃불을 던졌어요. 얘 집 마당에다가. 그래서 이 집이 타버렸다. 계약관계 없죠. 이때 불법행위로 변상해달라고 치고 들어가죠. 계약관계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계약관계 없는데 변상 요구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법행위. 오케이. 두 가지의 법리 꼭 기억하실게요. 이어서 5번 보시고요. 6번하고 7번 묶어볼까요? 6번. 추정하고 간주 있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추정력이 깨지는 거죠. 추정력이 깨지는 거를 추정한다라고 그러고요. 간주는 법률이 정한 대로 그대로 인정되는 게 바로 간주, 본다라고 돼 있죠. 법조문에 뭐뭐로 본다. 그래서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걸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그랬죠. 본다. 거기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7번에 준용 볼까요?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끌어다 쓰는 거를 준용한다고 그래요. 앞에 있는 거 땡겨서 써 그대로. 준용이라는 표현 즐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리와 복대리까지 연결해 보셨고요.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무효 취소 이 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6장 무효와 취소 이 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효와 취소의 개념적인 특징 이 부분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효 볼까요? 무효. 그림을 위에다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효라는 거는 서로 간의 계약이에요.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이 어떻다는 거죠? 이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에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를 무효라고 그래요. 무효.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계약한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거. 이를 무효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밑에다 딱 한 단어를 써주시면 좋아요. 뭐라고요? 꽝이라고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꽝인 거야. 이게 무효야. 계약을 하긴 했는데 애초부터 효력이 없어. 왜? 법을 어겨서. 법을 어겨가지고 애초부터 효력이 처음부터 꽝인 거를 무효라고 해요. 반면에 취소는요.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예컨대 사기 계약이었다. 계약된 건가요? 네, 오케이 됐어요. 근데 그게 사기였어요. 그래도 일단은 이 계약은 유효해요. 일단은 유효. 그런데 취소하면 취소하면 무효로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일단은 유효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취소 전에는 유효다. 취소 전에.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유효인 거예요. 그런데 뭐 해버리면?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로 바뀌는 거예요. 이를 취소라고 해요. 뭐가 다른가요? 무효는 애초부터 꽝이에요. 애초부터. 근데 취소는 일단 유효로 출발합니다. 얘는 유효로.
유효로 출발하는 거고 얘는요 무효로 처음부터 꽝으로 출발해요. 꽝으로. 그래 달라요. 얘는 처음부터 꽝, 얘는 일단 유효. 근데 얘가 무효로 될 때는 언제죠? 취소하면. 취소라는 걸 해버리면 꽝으로 돼요. 꽝으로 돌변한다는 거죠. 이 점에서 확연히 다르죠. 너는 처음부터 꽝이고 얘는 일단 유효로 출발하네. 출발을. 오케이. 그럼 몇 가지 다른 점 여기 볼까요? 가령 어떤 중증 치매 걸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동산을요 토지나 건물을 아들한테 증여하는 계약을 했다. 이거 법적으로 분쟁이 되죠. 왜요? 상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며느리나 자식이 가져갈 게 줄어들거든요. 그죠? 누군가에게 주면. 이걸 다툴 때 이분이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이따 뒤에 참고 강의로요. 보강으로 잠깐 한 30분 정도 중요한 용어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 텐데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의사 능력이 뭐냐?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 사물 변별력이 없다 이 할아버지가. 그럼 이 증여 계약은 애초부터 꽝이다. 꽝. 무효 이꼬르 뭐라고요? 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꽝이다. 꽝. 이거보다 더 명백한 단어가 없어요. 처음부터 꽝인 거야. 꽝. 그래서 효력이 없어요. 처음부터. 두 번째,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증여 계약을 하고 15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났어도 뭐 할 수 있어요? 그 증여를 소송으로 가서 다툴 수 있어요. 언제든지요. 마지막, 이게 무효로 인정이 되면요. 서로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이 뭐냐면 이 증여 자체가 꽝이니까요. 꽝이니까 뭐예요? 증여로 가져간 부동산은 원인 없이 가져간 거라서 돌려줘라. 원인 없이 이득을 가져갔다. 그래서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그래요. 증여로 가져갔는데 말이야 아파트 그거 뭐라고요? 원인 없는 거야. 왜? 이게 무효잖아. 꽝이잖아. 그러면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은 뭐하라고요? 반환하라고. 토해내라고. 이게 무효의 결론은 토해내는 거예요. 무효로 되면 토해낸다. 왜?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니까 토해내라. 이게 무효의 결론입니다. 그래도 어떤 계약이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로 판명났다? 다 토해내라 이거죠. 토해내라는 표현을 우리 민법학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같이 해볼까요? 뭐라고 표현? 부당이득 반환 이런 표현을 즐겼으니까 꼭 가져가실게요. 그 다음 취소 볼까요? 미성년자가 골프채 매매를 했어요. 이거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또 사기당한 계약. 내가 사기당해서 골프채 매매를 했다. 이것도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맥락이죠. 일단 이렇게 써두실게요. 위에다. 이 두 가지 그림을 꼭 적어두세요. 이 두 가지는 머릿속에 딱 꽂아주셔야 될 부분. 일단 취소 전에는 유효죠. 취소 전에는. 일단 유효라는 건 뭐죠? 취소 전에. 취소 전에는 유효. 근데 뭐하면? 취소하면 꽝으로 돌변한다. 꽝으로. 오케이. 개념 정리 잘 해두실게요. 그 다음에 취소는 언제까지냐면 계약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 안에만 취소가 돼요. 그래서 10년 지나면 취소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취소는 무한정되는 거야? 아니야. 마지노선이 있어. 법이 정한 마지노선이 얼마? 10년이다. 무효는요? 언제든지죠. 이 무효소송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취소는 10년 안에만 할 수 있다. 10년 안에. 왜? 법이 딱 못 박았어요. 그 다음 취소되면 꽝되죠. 취소되면 꽝되죠. 꽝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죠. 토해내는 거 똑같아요. 잘 보실게요. 내가 사기당한 계약, 내가 부동산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죠. 그러면 취소 전에는 유효란 말이에요. 근데 뭐하면? 취소하면 무효. 꽝되죠. 꽝 되면 어떻게 꽝 되면? 받은 거 토해내야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해볼까요? A 땅을 B가 매매로 가져왔어요. 매매로. 그죠? 이 땅이요. 이거 10억 받아야 되는데 B한테 사기당해서 계약을요 1억에 했어요. 사기 계약이었다. 10억인데 얘한테 얼마에? 1억에 팔았다. 1억에. 그럼 이 매매 계약을 내버려두면 일단 유효죠. 일단 유효. 사기당했어도 일단 유효예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 근데 뭐하면? 이분이요. 신봉사가 사기당해서 계약을 뭐 해버리면? 취소해버리면.
해버리면 계약은 뭘로 돼요? 꽝으로 되죠. 꽝으로. 꽝으로 되면 서로 어떻게 하죠? 얻은 것. 서로 얻은 급불은 다 토해낸다. 왜? 계약 자체가 꽝이 됐으니까. 꽝이 됐으니까 얘가 얻은 거. 얘가 땅 팔고 얻은 건 뭘까요? 돈이죠, 돈. 너는 돈을 토해내. 나는 뭘 토해낼게? 땅 가져온 거 있죠. 땅 가져온 거 토해낼게. 이걸 토해내는 거를 무슨 일?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처리했어요. 아까. 왜요? 이 얻은 것들이 다 뭐가 돼요? 계약이 꽝 되니까 원인 없이 얻은 이득. 그래서 토해낸다. 부당이득 반환으로 종결이 됩니다. 종결. 오케이. 그럼 무효와 취소는 살짝 다르다. 이거는 애초부터 꽝. 이거는 뭐예요? 일단 뭐로 출발해요? 취소 전에는 유효로. 취소 전에는 얘는 유효로 출발하죠. 얘는 애초부터 꽝으로 출발. 얘는 유효로 출발. 얘는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얘는 언제든지.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버킹엄 똑같아요. 둘 다 토해낸다. 부당이득으로. 이렇게 해서 무효와 취소가 법리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좀 큰 개념적인 거 몇 개 정리가 됐어요. 이제 여기다가 살을 쫙 붙여나가는 일이 앞으로 남았죠. 자, 이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5페이지요. 무효의 사례 볼까요? 위에 세 번째 줄이요. 무효의 사례 1. 의사 무능력자가 계약한 거 이거 무효예요. 왜요? 중증 치매 상태. 이분이 중증 치매 상태에서 계약했죠. 그러면 이분은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죠. 그때 한 계약은 무효다. 두 번째 볼까요? 103조 반사회적 행위. 우리 민법 총칙 맨 앞부분에도 보셨죠? 반사회적 행위. 이거 무효다. 예컨대 배우자 있는 분이 첫 계약한 거. 이거 무효. 그 다음 통정 허위 표시도 무효. 왜요? 허위 표시는 가짜 계약이죠. 허위 표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가장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가장행위라고 써볼게요. 가장행위는 세련되게 해서 가장행위고 그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순우리말로? 가짜 계약이죠. 가짜 계약이죠. 가짜 계약서. 가짜 계약이니까 이건 뭐죠? 처음부터 무효지 이건. 처음부터 꽝이야. 보나마나. 처음부터 뭐라고? 꽝이라고. 왜? 가짜잖아 이거 계약 자체가. 거짓이잖아. 거짓 계약. 둘이 짜고 가짜 계약이 그러니까 무효지. 다음 무효의 종류 이어갈까요? 개념 됐고요. 이제 무효의 종류 보실게요.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기면 무효의 종류에 관한 그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무효의 종류 만나보실게요. 그림을 그려왔는데 볼까요? 무효의 종류에는 절대적 무효. 가바구라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 근데 이 무효가 절대적 무효라면 이 무효가 무슨 무효라면 절대적 무효. 같이 해볼까요? 절대적 무효. 그러면 절대적이라는 말에 여기다 함축돼 있죠. 절대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무효로 인정되는 것. 이를 절대적 무효. 그래도 이 계약이 절대적 무효면 갑을 간의 매매도 무효, 을병 간의 매매도 무효. 병하고 또 다른 사람 거래도 다 무효.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 무효. 다 무효로 되는 거예요. 이를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럼 갑은 이 땅 파는 거를요. 이 땅 파는 거를 이게 절대적 무효로 되면 갑은 뺏어올 수 있어요. 얘한테 가서.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하는 게 가능하죠. 이를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라고 이해합니다. 절대적 무효. 그림으로 좀 더 쉽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보다 좀 더 쉽게 그려드리면 볼까요? A하고 B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 근데 이 토지 매매 계약이 무슨 무효면? 절대적 무효면. 이 매매가 절대적 무효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얘네 둘한테만 무효가 아니라 이 땅을 사간 C한테도 무효, D한테도 무효.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 무효. 야, 너 땅 샀냐? 샀어. 누구 거? B 거. 너 샀어. 샀어. 누구로부터? C로부터. 근데 이 무효가 무슨 무효로? 절대적 무효로 판명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 다음은 싸그리 무효야. 싸그리 무효. 그 결론 절대적 무효 이꼬로 싸그리 무효. 끝. 새로운 용어를 제가 창조를 했어. 창조를. 절대적 무효를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싸그리 무효. 이 용어 데려가시면 굉장히 쉬워져요. 아주 쉬워져요.
그럼 A는 이 무효를요 B한테만 주장해요? 아니죠. C한테도 D한테도 이걸 무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뺏어와 못 뺏어? A가 B한테, C한테, D한테 땅을 무효로 뺏어올 수 있다. 왜? 싸그리 무효로 되니까. 그럼 얘는 땅을 어떻게 얘한테 뺏기는 거야? 뺏기고 얘한테 돈 돌려받는 거죠. 돈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는 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 도와주고요. 제3자, 이 제3자를 보호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싸그리 무효를 누구한테도요? C나 D, 제3자도 이 제3자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이를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럼 시험 문제. 절대적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 3자에게. 선의 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A가 선의 3자인 이 사람한테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는 거. 주장할 수 있는 거를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별표. 그럼 상대적 무효는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이 상대적 무효다. 얘네 둘끼리만 무효. 얘네 둘끼리만. 가령 가장매매 통정 허위 표시면. 허위 표시는 얘네 둘끼리만 무효. 얘네 둘끼리만. A가 땅을요. 얘한테 가장매매를요. 가장매매를 했어. 가짜 매매. 땅을 여기다 옮겨놨죠. 그걸 누구한테요? C한테 팔았다. 이때 C는 이게 가짜 매매인 거를 몰랐어요. C가 몰랐어. 얘가 선이죠. 선이면 A가 얘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얘한테 주장할 수 없어요. 없어서 상대적이어요. 누구한테만? B한테만 무효를 주장해요. 당사자끼리만 무효로 되고 누구한테는? 선의 3자에게. 선의 3자에게는 이 선의 3자에게는 무효를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주장을 못 해요. 주장해요 못 해요? 주장할 수 없다니까. 주장할 수 없으니 이를 뭐라고 그래요?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니 누구한테? C한테는. 누구 거니 그러면 이거 누구 거니? C 거야. C 소유야. 누가 뺏기는 거야? A가 뺏기는 거야. 이게 무효를 가지고 이게 무효라는 걸 가지고 누구한테? C한테는 들이댈 수 없어. 대항할 수 없어. 주장할 수 없어. 이게 누구 거야? C 소유로 끝나. 너 열 좀 받겠다. 받지. 왜? 이 자식이 있으면 이 자식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뺏어오는데 누구한테요? 제3자한테 넘어가서 내가 못 뺏어. 이걸 주장할 수 없다니까. C가 먹어. 이 땅을 C가 먹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무효면? 절대적 무효면. 절대적 무효는 얘는 AB 간에도 무효, BC 간에도 무효, CD 간에도 무효. 싸그리 무효야. 싸그리. 그래서 누구 거야 이거는? A가 소유권 찾아오는 거야. A가 소유권을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어. A로 회복할 수 있다. 이 점이 결론적으로 달라요. 결정적인 차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의 그림상의 차이, 결론의 차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마구 돌리는 거 필요 없고요. 생각하실 것. 그럼 이 절대적 무효는 이게 무효라는 거. 이 매매가 무효라는 걸 A만 주장해요? B도 주장해요? 이게 무효라는 걸 누구요? B도 주장하고 누구도? C도 주장해요.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정리되셨습니다. 그래서 무효의 종류까지 연결하셨고요. 뒤로 가시게 되면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개념 있죠. 이 부분 잠깐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세한 거는 기본 강의에서 이 부분 내용이 많으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확정적 무효, 이건 뭐죠? 무효가 정해졌다는 거죠. 정해진 걸 무슨 무효? 확정 무효. 계약이 가짜 계약이야. 가짜 계약서를 썼어.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통정 허위 표시죠. 통정 허위 표시는 애초부터 확정됐네. 왜? 처음부터 가짜니까. 가짜 계약은 허위 표시. 이거는 무슨 무효?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 맞네. 가짜 계약이잖아. 가짜. 정해졌어. 정해졌어. 근데 이 허위 표시는 확정적 무효이면서 확정 무효는 맞죠? 확정 무효는 맞죠. 그런데 이 허위 표시는 절대적 무효에 들어가요? 상대적 무효에 들어가요? 걔는 절대적 무효 아니지. 상대적 무효지. 확정 무효는 맞는데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더라.
이렇게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잘 극복하실 것. 이건 좀 더 공부를 하셔야 잘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로 정해진 거, 무효로 정해졌다. 이를 무슨 무효? 확정적 무효. 정해지지 않으면 이를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라고 표현해요. 정해지면 확정, 정해지지 않으면 불확정. 불확정 무효를 이름하여 유동적 무효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유동적이다, 불확정이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법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을 조금 더 경과했어요. 입문 강의를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민법 점수는, 내년 시험 민법 점수는 확정이다, 불확정이다? 그거 불확정이지. 불확정이에요, 불확정이에요. 왜? 공부를 셀이 하면 잘 맞을 거고, 셀이 놀면 점수 엉망이겠죠. 불확정 상태는. 오케이. 시험 치면 확정이고, 시험 치기 전에는 불확정이네. 오케이. 이 불확정 무효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요. 허가구역인데 여기가 허가구역이야. 근데 허가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 토지를 매매를 했어. 허가받기 전에 매매를 했죠. 그럼 이 매매는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돼요. 이 매매가 허가구역이라서 허가를 얻었냐 못 얻었냐. 허가를 놓고요. 허가를 얻으면 뭐가 되고요? 확정 유효가 돼요. 유효. 허가 났어. 유효지. 그런데 관할 관청에서 불허가요. 불허가로 됐어. 그럼 뭐가 돼요? 그럼 무효로 되지. 무효로 끝나는 거야. 무효로. 그래서 이 허가구역에서 땅 사고팔고 매매한 거는 얻었느냐 불허가 됐냐로 나눠지죠. 그럼 지금은 뭐죠? 허가 전이네. 허가받기 전이네. 전. 그러면 이 매매는 뭐라고 그럴까요? 유동적 무효다, 불확정 무효다, 이런 용어가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이 이론은 독일 이론인데요. 우리 대법원이 이를 수용을 해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어디에서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에서 다룰 거예요. 입문과정이나 이 용어만 자리를 잡으시면 잘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허가구역인데 말이야. 허가받기 전이야. 그래서 뭐라고요? 유동적이야. 왜 유동적이에요? 나중에 뭐 하면? 허가 내주면 유효, 허가 안 나면 무효, 이렇게 될 건데 지금은 뭐야? 지금은 허가받기 전이잖아. 허가받기 전이니까 불확정이 유동적이지. 우리 시험 점수랑 똑같죠. 그죠? 시험 치기 전에는 불확정이지. 시험 치면 확정. 오케이. 무효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두 번째는 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 이렇게 무효의 종류에 따라서 또 결을 달리한다는 거. 공부를 더 하면서 점점 더 이 부분이 살이 붙어갈 거예요. 무효까지 연결하셨습니다. 자, 이제 잠시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는 취소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